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 오늘은 부동산 대가 모셨습니다. 이소라 집테크연구소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명으로 낫땅이라는 필명으로 많이 활동하시고 네. 또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서초동 경매 1타 강사. 네, 사실 경매가 전문입니다. 예, 경매 전문으로 원래 회사원이셨다가 경매로 눈을 뜨셔서 경매 전문가로 활동 중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 채팅창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질문 주시는 분들께 책 몇 권 또 보내드리고 저희 영상 올라가면 그 영상 아래 댓글 주신 분들께 또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2024년 부동산 전망, 가장 먼저 불황 탈출할 부동산 1등석은? 올해 부동산 주요 흐름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움직임이 꽤나 역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장까지도 전망을 해주시죠. 지금 23년도 초에, 연초에 좀 바닥을 찍었다가 반등한 단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은 회복하는 거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역으로 나누기에도 한 역을 두고 신축은 오르고 구축은 안 오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재료가 있지 않으면은 입지가 좋아도 그 반등을 못한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를 할 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번 23년도에는 시장의 반등과 역전세가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역, 뭐 핵심지 몇 곳은 반등을 90% 정도까지도 했거든요. 전고점 대비. 네, 가격 기준으로요. 네, 가격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뭐 잠실이나 핵심지 아파트 신축 아니면은 우량한 아파트들은 반등을 했는데 또 대부분의 지역들은 바닥 가격 23년도 초에 떨어진 가격에서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기에는 아직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 시장이 나빴던 어떤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반등을 뭐 당장 하기에는 시장이 부담스럽지만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상승에 어떤 에너지는 쌓여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내년까지도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까요? 지금 아직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지금 입주가 많은 인천도 생각보다 전세를 잘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핵심지도 전세 매물이 거래가 좀 많이 되면서 앞으로 또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는 뭐 오른다라고 하는 거를 비전문가 아니면 일반인들도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오르는데 매매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냥 전세를 좀 살아야 할지 아니면은 매매를 좀 지켜봐야 될지 조금 관망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또 한 번 조정을 받는 지역도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좀 풀어주게 되면서 어제 나온 기사 중에서는 또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상승의 에너지를 쌓아가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서에서 집테크 절대 원칙을 꼽아주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러셨어요? 이 생각을 하기까지 사실 많은 과정들을 사람들이 거치게 되지 않나요? 네, 저도 좀 많은 실패 가운데서 내가 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노골적으로 써주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책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처음 사는데 2회차처럼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수도 하지 않고
잘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거를 상속을 받는데, 뭐, 돈도 상속을 받고, 가난한 것도 상속을 받고요. 또, 경험도 상속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지역도 상속을 받는 거고요. 내가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쭉 좋은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원래 그 안에서만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지금은 앞으로는 아파트를 샀다고만 해서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 핵심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1억대, 2억대 어떤 우리가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가격대 아파트는 오른 뒤에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고 우리가 PIR이라고 소득 대비 어떤 집값이라고 하는 지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비싼 거거나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싼 거는 안 오르고 비싼 게 더 많이 오르는 양극화의 시장이라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선택이 있을 때 같은 돈으로 여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했을 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아쉬운 선택을 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자기가 주로 갔던 지역에 대해서 네. 뭐랄까요, 선입견이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래서 그쪽이 천지개벽하는 거를 정말 네, 인정 안 맞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면에 내가 늘 가던 데만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살 때도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나 이 스펙에 맞는 것을 다 둘러보고 사는 것처럼 저도 부동산도 좀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근데 사람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낯을 가려요. 내가 잘 모르는 데를 정말 가기 싫어하고 내가 아는 동네에서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지역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지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가리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을 가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 초보가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호재예요. 호된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호재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호재보단 입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놓쳤으니까 이 기회를 만회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호재가 엄청 많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호재가 있는 것과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시간차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호재는, 입지는 어떤 기준으로? 사실 입지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이에요. 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 높은 데를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내가 같은 돈을 가지고 이걸 할까 이거를 할까 했을 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평당가를 비교를 해보시고 지역의 평당가가 더 높은 게 입지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당가도 더 높은데 앞으로 호재도 많고 한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사람마다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가진 기본 지식도 많이 다르시고 자산도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다 보니까 동네마다 호재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다 뭔가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를 못 보고 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접근 가능한 금액대 필터를 해보면 요즘에 사이트에서 제가 만약에 갭 2억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갭 2억으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런 지식 저도 뭐 구력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과거 사례에서 이런 거를 스터디를 많이 해보면은 그럼 지하철이 개통했을 때 올랐냐? 안 오르더라고요. 우린 지하철이 개통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나쁘면 지하철이 개통을 해도 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 개통을 안 했는데도 미리서 올라가고 그런 특징을 알고 있으면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지금 24년도에 개통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시장이 나쁜 상태에서 개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통하면 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뭐 22년도에 들어갔다가 24년도에 개통하면 오르겠지? 근데 안 올라.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개통해도 안 오르는구나. 팔고 나면 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이 필터를 좀 지역을 내가 갈 수 있는 것 필터를 해보고 평당가를 비교를 해보고 지역의 평당가가 높은 데가 일단 더 좋은 지역이라는 그 기본 뼈대를 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3가지. 이소라 낫당 저장님께서 원칙 1,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를 사라. 원칙 2,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그 동네를 사는 것이다. 원칙 3, 평균 이상의 집을 사라. 집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은 평균 상승률보다 더 오르는 집을 선택하거나 집의 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은 네, 취득세 중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3주택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가 집을 하나를 사서 자산으로서의 집을 산다면 평균 정도 오르는 집을 한 채 샀을 때는 이 자산이 그냥 평균이 다 오른 거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자산이 늘었으면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사거나 넓은 집을 가거나 현금으로 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올랐으니까 우리 집을 팔아서 옆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산이 늘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중에서 아직 종잣돈이 많이 쌓이지 않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 드리고요. 대출 한도 금리 전망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사회초년생이 1억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그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거주 비용 정도의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례보금자리 대출은 우대형만 가능한데 6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올랐다가 6억으로 떨어진 지역을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좀 싶어요. 그래서 연소득 1억 이하일 때 4.5%에서 4.8% 정도 금리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는 금리가 그렇게 싸진 않지만 DSR이 아니라 DTI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TI 소득 1,000만 원에 대출 1억의 한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면 5천만 원이면 5억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넓으시다는 거. 그리고 24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아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1.6%에서 3.3% 정도까지 이 대출이 또 가능하니까 또 다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채팅창에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내년도 청약 도전 혹은 뭐 마이너스 P가 붙는 분양권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분양권이 마이너스 6천, 4억에 분양해서 4천만 원으로 투자한 분양권이 마이너스 6천까지 난 지방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돼서 대응이 안 되는데요. 무주택자가 그렇게 입주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50점 이상 가점이신 분들은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특별 공급이 가능하시거나, 근데 그거보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뭐 로또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첨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브 전략으로 가전은 가시는데 그것만 목매고 기다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경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의 질문으로 캘리포니아님께서 어느 주제를 갖고 경매에 집중하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저는 그 약간 디벨롭이 가능한 부동산을 좀 주로 보고 있는데요. 경매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경매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시세나 파악이 좀 쉽고, 제가 봤을 때 초보가 아파트 말고 다른 거를 했을 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어저께도 봤더니 10억짜리 공장 경매는 95%의 낙찰이 되는데, 지금 서울의 신월시형 아파트가 8억 5천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매매는 6억 6천에 되고 있는데 경매로는 5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입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찰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 신월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뭐 준비하고 있고 아직 멀었지만 우량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한 명이 입찰했다. 그리고 가격대도 6억이 아니 5억에 낙찰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지금 주택 경험, 투자 경험이 있는 다주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가 어렵고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그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싸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주식 투자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무주택자가 그 저가 아파트가 아니라 한 5억대 정도를 입찰하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아파트를 입찰을 하셔야 무주택자는 다주택자랑 경쟁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설사 부도로 한 단지가 다 나오기도 하고 채무자가 한 명인데 물건이 여러 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의 파산인데 대학역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그 보증금만큼 낙찰이 안 돼서 대학역을 포기하면서까지 매각을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 경매가 초보가 입찰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또 선수들은 입찰을 못하는 시장이라서 노려볼 만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올 연말쯤에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겠지라고 하면서 그때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 뭐 전문직이신 분들도 아직 내 집 없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고, 이제 지금 이제 올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경매 시장 관심을 지금이라도 갖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 희망님께서도 60대 나이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럼요, 희망님.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경매를 시작하려 합니다라고 글을 주셨어요. 60대 정도에 하시는 게 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70대가 되면 담보대출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네네. 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저희 이제 상담 사례를 보면은 부모님 집을 마련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름으로 하면은 내가 또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 집을 부모님이 60대 정도의 부모님 이름으로 마련을 해드려야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70대, 80대가 되면 본인 이름으로 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미 나온 대출을 끌고는 갈 수가 있는데 새로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정도에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택 투자만이 아니라 연금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 받고 얼마 있다 팔아도 되나요? 경매 시에는 대출이 80%까지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라고 레옹티브님께서 질문 주시네요. 네, 그 경매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도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감정가의 6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그 지인 사례는 1억 6,800에 감정된 거를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1주택자고요. 대출이 9,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9,600만 원은 1억 6,800에 대해서 60%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1억 6,800에 사도 9,600이 나오고요. 1억 2천에 낙찰을 받아도 9,6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받은 그만큼의 현금 투입량이 줄어드는 거죠.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60% 정도가 그 둘 중에 낮은 게 한도입니다. 네, 채팅창에 또 희망님께서 내년 봄 딸이 출산하는데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모아주택이 희망이 있을까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 아직 성공 사례는 없는데요. 저는 좀 평당가 높은 지역에 사업성이 있고 그러면 기왕에 전세 사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액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 성공하는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소액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되게 초기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신통기획 그 초기 지정 전이나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지역들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 등락이 좀 심하다는 상품이다 보니까 초보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이후, 네. 관리처분인가 이후.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돈을 내든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1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 그 초기를 들어가시는 거는 많이 좀 힘드실 거다라는 거고요. 이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투자를 소액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것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돼 있는 지역들 말씀이시죠? 네네. 네. 공공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거길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허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기조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좋을 때 다 되지는 않을 거니까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될 것 같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진행 중인데도 토지거래 허가 없이 바로 취득이 가능하니까 또 거기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투자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나님께서 출생아 대출, 아까 신생아 대출로 아파트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 신생아 대출로 받아서 많이 상승 여력이 있는 단지를 사시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로 이자를 1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신생아 대출로 1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앞으로 오를 단지를 사시면은 정말 좋죠. 네. 2016년부터 사실 그 부동산으로 이제 사셔서 돈 버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네. 저는 2019년에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관심이 정말 많은데, 여러 가지 책들을 저도 읽고 하다가 보면서 작가님 책을 보고 또 새롭게 진짜, 정말 그렇지. 이런 생각 많이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서 내 집 마련이 정말 중요한 투자인 이유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걸 딱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밖에 세금에 대해서 또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 그 서울 강남 3구랑 용산만 규제 지역이고 나머지가 다 비규제인데요. 내가 살지 않아도 그거를 2년을 보유만 해도 1주택일 땐 비과세를 받다 보니까 내가 엄마네 집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사서 2년 보유만 해도 일단 비과세예요. 세금이 비과세인 건 주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그런 우량한 것을 레버리지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완전 다주택자들은 비과세 안 받고 그냥 수익을 더 보는 것을 선택하지만 일반인에게 내가 비과세 투자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야죠. 네.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시고 정말 첫 부동산을 잘 매수하셔서 그 비과세로 큰 수익을 누리셔야 되는 건데 부동산 시세 서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게 이게 뭐 막연히는 그렇고 그렇게 막 짤처럼 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서열을 매겨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간략한 것만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표를 주셨는데 가장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 표를 좀 잠깐 보면서 이 시세 서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평당가로 나누면은 그냥 그게 서열입니다. 그게 서열인데, 우리가 강남 3구, 뭐 강남 4구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 서초만 들어가고, 우리가 송파까지 얘기하면은 잠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열이 있게 되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근데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어디가 좋아요? 그러면 잠실, 뭐 강남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를 갈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완전히 여기 서열이 없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같은 돈을 가졌을 때는 같은 서열 중에서도 호재가 많은 거 아니면은 더 높은 서열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았다. 제가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2016년에 2억 5천이 있었던 투자자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갭 2억 5천인 단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때는 레미안 퍼스티지도 2억 5천이었었고 잠시 엘스도 2억 5천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선택을 했던 레미안
마레프도 2억 5천이었어요. 그랬는데 갭이 똑같았는데 평당가가 높았던 지역이 가장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갭으로 샀을 때 만약에 똑같은 돈을 가지고 평당가가 높은 지역을 갈 수 있으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데이터를 다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싼 게 좋은 거더라고요. 이 서열을 아주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짚어주신 표들도 잘 또 볼 수 있는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요. 내년 부동산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황을 가장 먼저 탈출할 부동산 1등석은 어디인가요? 네, 뭐 제가 어떤 지역을 찍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24년에는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24년 개통하는 GTX-A 역세권이나 8호선 역세권,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신축이 먼저 오르고 구축은 안 올랐고요. 또 재건축은 올랐는데 일반 구축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냉탕과 온탕이 함께 있는데 어떤 재료가 있지 않으면 오르지 않더라라는 거를 봤을 때 이미 오른 단지를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먼저 간 단지가 있으면 따라갈 수 있는 단지를 사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부족하게 느낄 만큼 정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소라 지테크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